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8년 4월 13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출연자들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부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을 다룬 영화죠. 그날바다 김재영 감독 인터뷰하고요. 2부 최강병기 코너에서는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아시아경제 장용진 법조팀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의 여야 영수회담, 그리고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을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와 4부에서는요, 문준용 씨 민사소송 관련 내용, 또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영교 의원 연결해 대법원의 통신비 원가 공개 판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앱입니다. 예스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는 방송이 마치면 바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의견 참여도 가능한데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예스 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13일 금요일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2014년 4월 16일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죠. 그로부터 지금 꼬박 4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에 두고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을 쫓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그날바다가 어제 날짜로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 하루 만에 예매율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영화 그날바다를 제작한 김재영 감독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영화 어제 개봉했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반응인 것 같아요. 네, 기대 이상입니다. 너무 좀 얼떨떨하고 예.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격한 반응이 있으리라고 예상은 못하셨죠? 네, 이 정도까지는 못하고요. 예. 다만 유가족 시사회 때 예. 워낙 유족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셨고 아하. 그래서 좀 반응이 괜찮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했지만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4년이라는 세월도 지나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까지 아직 세월호를 많이 기억하실까 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반응을 보고서는 아 그렇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격한 반응이 그 세월호의 관심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 영화에 열광할까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건 것 같습니다. 세월호를 다룬 영화들 중에 보통 그 유족들의 슬픔, 구조 문제 이쪽으로 많이 가 있는데 예? 저희들이 아마 처음으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과학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많았지만 침몰에 관한 다큐멘터리는 처음이다. 예, 한 편도 없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네. 영화를 보고 나면 세월호가 도대체 왜 침몰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아, 저희들도 이 결론이 100% 이 세월호의 침몰인이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3년 반의 조사 기간을 갖고 철저하게 들여다본 바로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내린 결론은 이것밖에는 없다라고 저희들이 하나의 가설을 제시합니다. 그것을 저희 영화에 담았습니다. 방금 3년 반이 걸렸다고 하셨는데요. 예.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 자료 보관도 그랬지만 그보다는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거 뭐냐면 네. 그 세월호를 조사해 보신 분들, 그 특별조사를 위한 그 조사관들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아마 일반 시민들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네. 그
박근혜 정부 때 내놓은 모든 항적 자료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기록들이 서로 대부분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라는 단 하나의 배가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레이더 자료 그리고 뭐 세월호에서 송신한 AIS 자료 이런 것들이 일치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네. 그러나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사하는 분들의 모든 딜레마는 그거죠. 정확히 어느 게 진짜냐, 어느 게 가짜냐, 그리고 대부분 가짜라면 어느 부분이 진실의 파편을 담고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하려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잣대.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찾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렸다. 예. 그럼 감독님 방금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이 작용해서 진실을 덮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예.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 영화에서도 거기에 가장 많이 할애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단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운 데이터, 결정적 자료하면서 내세운 데이터가 AIS 데이터라는 거거든요. 예. AIS 항적도. 근데 그것을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 현실과는 다른 가짜 데이터들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예. 일반 분들은 모르시는데 특별조사원의 일기에서 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부 세미나에서도 저도 거길 갔었는데 AIS 국내 AIS망을 관리하던 업체 GMT라는 곳이에요. 예. 거기 대표님하고 저를 세미나에 초청해서 서로 AIS가 조작됐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도 벌였습니다. 아하. 예, 특별조사의 이 조사관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영상으로 찍으면서요. 예. 기록으로 남기면서. 거기서 결국 끝날 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AIS망 관리업체가 제가 제기한 AIS 조작 의혹에 대해서 그 데이터들의 이상한 것, 이건 프로그램이 만들 수 없는데요? 라고 제가 계속 답변을 요구하니까, 세월호에 실려있던 AIS 장비의 고장났을 가능성에 대해 제기하시더라고요. 네. 해명을. 네. 고장 가능성.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AIS가 정상이란 말은 못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후에 말씀하세요. 요 예. 말까지만. 예. 이 공개된 생방송 청문회에서 예. 똑같은 업체의 연구소장님이 나오셔서 그것은 AIS 프로그램에서 만들 수 없는 AIS 규격상 설명할 수 없는 데이터다라고 인정까지 하셨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사고의 증거로 내세운 AIS 데이터가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작인지 어떤지 확인은 못했지만 어쨌든 정상은 아니다. 정상은 아니다. 예. 그러나 조작 가능성이 높고 저는 특별조사 2기가 이번에 아마 출범하게 되면 특별조사 1기에서는 어디까지 갔냐면 장비 고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조작이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결론을 안 내리겠다 그랬는데 특별조사 2기에서 저는 조작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지켜보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번 이 영화에서도 항적 또 AIS 조작에 대한 의혹 이야기가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그거 보면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영화를 만들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뭡니까? 3년 6개월 고생하셨는데. 이미 여러 군데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자료 보관이 가장 힘들었어요. 혹시나 어떤 불의의 침입을 당해서 이 자료들이 분실되지 않을까,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보관에 특별히 힘을 썼고요. 그러다 보니 항상 자료 곁에 사람을 배치해서 계속 지금까지 지켜왔고, 그리고 자료가 있는 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제작한 금고를 갖다 벽에 붙여서 그 안에 자료를 담아서 계속 보관했습니다. 보관 유지. 그런데 보관 유지. 영화 편집기를 누군가 고장내는 일도 있었다고요? 예. 어느 날 저희들이 밖에서 조사를 마치고 전 스태프들이 나갔다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잘 아시겠죠? CPU 밑에 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텔 CPU 밑에. 그 핀들이 휘어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부팅이 안 돼서 뜯어보니. 그것은 이 CPU가 망가지면 그 밑에 핀들이 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그 일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언론에 이상한 기사가 떴어요. 저처럼 세월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던 감독님이 침입자가 들어와서 편집기가 망가졌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저희 PD가 얼른 그 감독님한테 연락을 드려갖고 어디가 고장났냐? 바로 동일한 날이라서 예. 어디가 고장났냐 물으니까 CPU 핀이 휘었더라. 아, 똑같은 거네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게 동일 날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 아니면 하루 전인가 하여튼 동일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그 감독이 너무나도 잘 하셨는데 자기만 아는 곳에다가 불안하니까 CCTV를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셨던 거예요. 찍혔습니까? 그럼 그게? 예, 찍혀서 아마 혹시 보셨던 분도 많을 텐데 예. 그 침입자가 하얀 복면을 쓰고 들어왔는데 예. 반도체실에 보면 이렇게 눈만 드러내는 방진복 아시죠? 예. 네, 그런 것 같이 눈만 드러내고 그런 걸 입고 들어와서 PC를 그 감독님의 그 편집기를 다 해체한 다음에 그 CPU를 뜯고 그 밑에 핀만 망가뜨린 다음에 다시 재조립을 하고 갔다. 예, 나가는 광경이 찍혀 있어서 그 당시 화제가 됐었죠.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남의 집에 들어갔으면은 뭐 물건을 훔치든가 돈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컴퓨터를 고장내고 나갔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갔다. 예, 그러다 이상하네요. 보니까 저하고 그 감독님하고 서로 얘기를 나눌 때 그 감독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세월호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경고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시더라고요. 그럼 감독님, 예.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추정하시는 거죠, 본인은? 저도 알고 싶어서 예. 제가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알고 싶어서 이 다큐멘터리를 내놨고 그걸 많은 시민들이 많이 보시고 계속 왜를 질문해 주시면 네. 결국 이제 특조위기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수사를 해서 그 왜를 그리고 여러분이 의심하시는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을 국가가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감독님 그 말씀 얘기 아까 뭐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지금 문자가 와가지고 꼭 물어봐달라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청취자 의견입니다. 3496님께서 김관묵 교수님은 영화가 주장하는 AIS 주장이 너무 일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꼭 물어봐달라 했어요. 네. 오히려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게 답변이 돼서 너무 편한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그 교수님이 AIS를 전공한 교수님이십니까? AIS 전문가라면 모르겠는데 AIS 업체 그리고 정부 AIS만 관리 업체 그 대표마저 그리고 연구소장마저 이 데이터가 정상이 아닙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그리고 제가 그 AIS 초기 AIS망을 꾸릴 때 그 기술적인 것들을 뒷받침해 주셨던 그 교수님까지 제가 그 AIS 전문가 교수님을 직접 뵀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증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그 AIS 데이터가 정상이 아니면 검증받았는데 그 제기하시는 그 김 교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자격으로 어떤 근거를 내세워서 AIS 전문가들도 정상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더 궁금하네요. 예, 답변 충분히 됐으리라고 보고요. 뭐 어쨌든 궁금하면 영화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론이 있으시면 제발 증거와 명확한 근거를 갖고서 제발 하시지 추정 갖고 좀 본인의 느낌, 생각, 주장을 갖고 반론을 펼치는 건 좀 사양하겠습니다. 감독님 그동안 많이 시달렸는 모양이네요. 물밑 싸움이 좀 있었는데 갖고 오는 데이터들이 어디서 근거 없는 걸 갖고 결국 보고 나면 아무 근거도 없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 시간 소비가 많더라고요. 저도 요즘 근거 없는 것 때문에 좀 싸우고 있습니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자, 예매 1위 아까 얘기했는데 상영관은 많이 확보됐나요? 상영관들이 극장들이 조금씩 더 열어주고 있다는 소식을 조금 전에 들었어요. 그럼 예매 1위에 힘이 번진 거네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막 서로 이렇게 좋아하고 방금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도 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고요. 유가족들이 막 다 보셨으면 좋겠다. 전 국민이 막 이렇게 바라셨는데 그런데 배급은 잘 안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와는 달리 우려와는 달리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블랙리스트 관련자가 다 처벌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화제가 된 게 또 그날 바다 영화가 영화배우 정우성 씨가 나레이션을 해줬다 그래요?
네, 예. 어때요? 감독으로서 정우성 씨의 나레이션 만족합니까? 너무 만족하고요. 정우성 씨가 나레이션을 해줌으로써 네. 사실 저희가 과학 다큐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이한 내레이션들이 많은데 네. 정우성 씨가 어떠한 부분에서 그게 배우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나레이션을 딱딱 그 어떤 단어에서 그 마음이 느껴져요. 세월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영화가 훨씬 풍성해졌어요. 예. 그런 점에서 너무 감사하고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독님 마지막으로요.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세월호 4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도 이제 그때 맞춰서 개봉됐는데 세월호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만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김 교수님이라는 분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문서나 자료들은 하나도 조작되지 않았다고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정부도 때로는 시민들을 속입니다. 국민을 속입니다. 문서를 조작하고 자료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힌 전문가들도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않고 적어도 세월호 사건에 관해서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상식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독님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나만 더 여쭙게요. 예. 그 예전에 그 고의 침몰 가능성 의혹을 한번 제기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번 영화에 나오나요? 저희들은 네. 그렇게 직접적으로 제기한 적 없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대한 답변을 얻고자 이 영화를 만들었고 그것은 네. 국가가 좀 대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그날바다 제작한 김지영 감독이었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앱으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김명견님, 세월호 이름만 들어도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명명백백 밝혀지기를, 이런 의견 주셨고요. 구지우님께서도 이 작가님 감기 걸리셨나 보네요 하는데, 감기는 아니고요. 제가 조금 요즘에 소리 지를 일이 많아가지고 소리를 많이 지르다 보니까 목이 약간 쉬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코너입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그런 코너죠. 오늘 노영희 변호사, 또 아시아경제 장용진 법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듣기만 해도 변비가 사라지는 방송입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왜 법조 팀장을 강조했냐면요. 장용진 기자가 그냥 기자라고 불러달라, 법조 팀장 빼달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더 합니다. 법조 팀장님. 근데 왜 빼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빼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자는 기자라고 부릴 때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이고 또 멋있는 거다. 주렁주렁 이게 직함 같은 거 붙이는 거 아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참 그걸 참. 제가 좀 짓궂습니다. 죄송해요. 네, 그러면은 정면 승부 최강병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55분까지 1시간 25분 동안 청와대에서 단독 회담을 가졌는데, 알려진 것 아니었죠? 갑자기 이 소식이 알려졌죠? 네, 갑자기, 그러니까 이미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동안 이제 왜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얘기가 그때 한참 떠들기 시작했었죠. 그러니까 발표도 보면 청와대와 지금 그 자유한국당 측에서 동시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표가 됐는지, 혹은 그 과정에서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해서
측도 많이 나왔고요. 특히 최근에 그 금융감독원장이신 김기식 원장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집중적으로 거론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김기식 원장의 거취가 바로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회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제의했다. 근데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가 계속해서 여야 영수회담 다른 사람들하고 안 만난다. 1대1로 하면 만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청와대에서 그건 형평성 원칙상 그럴 수 없다. 근데 이번엔 어떻게 딱 이렇게 홍준표 대표한테만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어떤 이해관계를 좀 들어줌으로써 대여 또는 청와대 공격을 조금 예봉을 좀 완화시켜 보겠다 이런 의도가 좀 깔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홍준표 대표가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입지가 그렇게 탄탄한 건 또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홍준표 대표는 그런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는 입지를 외부적으로 다시 그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다시 그 입지를 강화하려는 그런 전략을 펴왔습니다. 근데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입지를 어느 정도 좀 도닥여주면서 대신에 청와대나 대여 공격을 좀 완화하게 만들려는 좀 그런 계산이 깔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고도의 정치 기술이 들어갔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하고는 좀 안 맞는 것이기는 한데 하지만 그 외에는 다른 해석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님. 그런데 대통령이 남북회담 가지고 이야기하자 혹은 북미회담 가지고. 네. 근데 오히려 홍준표 대표 측에서 역제안을 했다고요? 네, 다른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김기식 그 원장에 대해서 철회 원장직에 대해서 물러나게 해라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얘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의제라고 할 것은 반드시 꼭 대통령만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충분히 게다가 85분이나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요즘 중요한 게 또 김기식 그 원장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도 포괄적으로 한번 얘기하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 갔다 와서 당연히 보고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 7개 정도를 자기가 청와대에 이야기했다. 근데 보면 역시 청와대 생각과 야당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단 남북회담 문제라든지 한미 간의 어떤 철저한 공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계속 강조했지만 그 외에도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해임 요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치 보복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 그다음에 홍장표 경제수석을 해임해 달라, 그다음에 개헌안을 철회해 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청와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제를 안보나 남북 관계 문제로 좀 좁히려고 해도 홍준표 대표가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모 방송사에서 이렇게 사실 불이웃 돕기 이렇게 하는 이런 기부 행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파업을 처리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니까 네. 의제를 남북 문제로 제안한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제안되실 분이 아니니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관심 가져가는 분야는 김기식 원장 사임에 대해서 건의했고 대통령은 그렇죠. 듣고 마셨다 그래요? 네, 대통령은 김기식 관련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또 홍 대표도 추경에 대해서도 특별히 답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불편한 얘기들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말을 하더라도 대답을 안 하고 일단은 듣고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오늘 사실은 회담이 원래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되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회담을 통해서 득을 본 사람은 누구고 실을 본 사람은 누굴까? 이런 거를 조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서로 간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회담을 제의하고 받아들였겠지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상당한 득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현재 지금 당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본인이 그동안에 영수회담 계속 주장했는데 대통령이 응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김기식 원장 사건과 맞물려서 이제 이런 제안이 왔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오늘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한국당 말고 또 다른 당의 대표하고도 이런 식의 영수회담을 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건 아직 계획이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이제 제1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의 그 입지가 조금 그 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홍준표 대표로서는 뭐 믿을 게 없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을 서로한테 했다. 뭐 상대방이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다리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누가 더 이기냐. 사실 이 회담에서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회담을 열었다는 그 자체에서 누가 더 이익을 봤을 것이냐. 글쎄 명분은 확실히 홍준표 대표 쪽에서 얻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리를 과연 누가 얻었을 것이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그게 신기하네요. 다 양쪽이 두 명이 만나잖아요. 근데 A는 이 말하고 B는 저 말하고 그냥 각각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회담을 왜 하나? 뭐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이걸 따져봤을 때 이제 그렇게 남들에게 만나는 걸 보여주는 것 또 내지는 내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을 공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 그런 것이 가진 의미가 사실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동의하는 게 그렇죠. 오늘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에 건의한 내용 중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받아들일 거 기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 홍준표 대표가 주장하신 내용이 현실성도 그다지 높진 않아요. 당장 대표적인 것이 그 북핵 문제를 리비아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리비아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1년 안에 6개월에서 1년 안에 북핵을 폐기해야 된다. 그게 가능하면 벌써 했게요. 사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일정한 프로세스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그 진전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지금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이라도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데 아니 그런데 그걸 하라고 했다는 거는 사실 그냥 당신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난 할 말 하겠습니다. 자기 지지층한테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그렇죠.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전에 문자로도 많은 의견 또 앱으로 실시간 댓글 많이 오는데요. 문자 8877님 욕설을 쓰셔가지고 안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이훈희님께서 넘버원 사회자 이동형, 우유빛깔 이동형만 그런 거는 믿어요. 읽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읽어드립니다. 그래요. 예, 많은 이야기 또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논란, 이번 사건은 지금 할 거 이것도 굉장히 커져서 갑자기 커진 것 같은데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 이것도 지금 어제 터진 겁니까? 참. 사실 터진 거는 몇 달 좀 됐다고 해야 되나? 한 달 정도 됐습니다. 3월 16일 날 있었던 일이죠. 좀 오래된 일인데 이것이 그동안 이제 찌라시 형태, 소위 말하는 찌라시 형태로 좀 돌다가 이것이 이제 공개되기 시작된 거죠. 그리고 공개되면서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갑질이에요? 지금 문제가 된 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는 그 광고주로서의 위상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의 광고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광고 대행사하고 이제 미팅을 하던 도중에 이 조현민 전무가 어떤 식의 질문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상대방이 대답한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설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리병 속에 들어있는 음료수 병을 던졌는데 이게 던졌는데 깨지지 않으니까 화가 더 나서 이제 물을 뿌렸다. 그 상대방에게 이런 썰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대한항공 측에서는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물을 바닥에 던졌다. 물컵을 먼저 이런 정도 얘기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뭐가 더 중요하냐면 그런 행위가 있은 다음에 그 광고 대행 업체의 팀장이 사과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물을 뿌리고 그런 폭행, 이건 사실 폭행이거든요. 또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식의 행동을 한 전무에게 갑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저희 직원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그 상황. 그게 또 자체 갑질이죠. 그렇죠. 게다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그 회사의 익명 게시판에다 글을 올렸던 그 글이 또 며칠 사이에 갑자기 싹 사라졌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려고 해도 입을 다 다물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진짜 대한민국 힘들구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변호사시니까 네. 그 피해자가
그 형사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거? 네, 그렇죠. 이거는 형사고소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이게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수사 자체는 할 수 있고 다만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이제 공소권이 없음으로 정리가 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논란은 있긴 한데 그 물 뿌리고 뭐 이렇게 바닥에 던지는 거 이걸로 폭행죄가 돼요?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그 만약에 이제 두 가지를 확인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유리병 안에 드는 음료수를 던졌었다 그러면 이건 위험한 물건을 던진 거예요. 깨지기 쉬운 그런 특수폭행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죠. 근데 만약에 그거 말고 상대방이 주장한 것처럼 그냥 물만 뿌렸을 뿐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신체 유형력 행사로 인해서 위협감을 느끼면 폭행이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이 조 전무님의 그 워낙 이 수준이 높으시니까 광고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상대방이 해왔던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 번의 이런 행동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상습 폭행도 될 수 있는 거고 업무 방해도 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도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사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조 전무가 사실은 해외에 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캡처된 원본을 보기는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2단계에 걸쳐서 그 음료수병을 던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료수병을 던졌다면은 특수폭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깨지기 쉽잖아요. 상습적이었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질문을 했는데 잘 대답을 하지 못해서 화가 났다라고 하는데 그 질문이 뭐였느냐면 무슨 영국의 어떤 담을 아시느냐, 담벼락을 잘 아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담벼락이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것일 수가 있는데. 그래 유명한 담벼락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답을 더 못했더니 갑자기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건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사실 아직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했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네. 기자님. 그래요. 뭐 어쨌든. 근데 지금 그거 말고라도 또 다른 폭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거 한 번 올라오면 걷잡을 수 없을 텐데. 만약에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갑질을 많이 했단 말이죠. 앞으로 더 크게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변호사님 말대로 본인이 사과를 했단 말이죠. 네. 본인의 SNS에. 네. 네. 그리고는 해외로 갔는데 휴가를 내고. 네. 그 또 다른 SNS에 좀 나 여행 떠난다 찾지 마라 뭐 이런 식의 글을 써서 과연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 이걸 또 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의 진정성을 찾아보려면 정말 그런 행위가 있거나 그 직후에 그 직원에게 직접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 사건은 3월 16일 날 있었는데 사과는 4월 3일 날 문자로 행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끄럽게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4월 12일 날 자신의 SNS에다 글을 올렸다는 건데 왜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SNS에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사과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딱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그 사과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디서 봤는가 했더니 지난번에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사과를 했을 때 사과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문자 메시지랑 비슷한 부분이 제법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언니죠, 그 조현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혹시 당사자가 직접 조현민 씨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직원이 대신 써주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사실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이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다라는 부분이 사실 양쪽 다 비슷하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자매끼리니까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근데 아까 자매 얘기했으니까 조현아 땅콩향 사건 때 지금 이번에 사건을 일으킨 조현민 동생이 언니한테 문자를 보내서 복수하겠다. 복수하겠다. 네,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알려져서 좀 논란이 됐고 또 본인 또 그때도 사과했거든요. 그렇죠. 이 자매는 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갑질. 왜냐하면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갑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왜 이럴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가 자동차 키를 던지면서 발레 파킹 하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커피 갑질이라고 불리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트위터 갑질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오빠라고 하시는 분 있죠. 좀 그분에 대한 얘기, 그분의 과거의 어떤 행동도 나오고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그냥 집안 내력이다. 라는 말씀 하시고 저는 집안 내력인 것 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기업의 어떤 기업이라는 것에 기업의 어떤 문화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또 그쪽에서 종사하신 분들이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업계에서 좀 임원을 하셨던 분들이 뭐 다른 업체를 하시면서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제가 종종 목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어떤 그런 기업의 어떤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재벌의 창업주들은 이 회사를 일굴 때, 임원들 또 동료 회사원들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동료의식이 많고 존중도 하는데 이게 재벌 2세, 3세로 내려올수록 그런 게 없다. 이거 내 회사고 내가 월급 주고 그러니까 당신은 내 말 들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갑질이 심해진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재벌 2세나 3세들의 경우에는 저 사람들은 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깔고 사실은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무의 나이가 됐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실력인지 아니면은 뭐 부모님 잘 만나서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본인이 전무로서 여러 가지 광고와 관련해서 인정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수준에 맞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보기에 내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저런 사람들이 내 말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준비도 제대로 안 해오는데 얼마나 화가 많이 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고 또 조현아 씨도 마찬가지예요. 땅콩 회항 때도 서비스 문제가 계속 얘기됐잖아요. 그러니까 조현아 씨 입장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서비스 수준이 이렇게 높은데 우리 승무원들은 왜 이렇게 일을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수준이 너무 안 맞는데서 화가 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벌 2세나 3세가 가진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무도 거기에 이제 부응하지 못하니까 화가 나서 그랬던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YJ님께서 의견 달아주셨는데 생일준비위원회를 했다는데 뭡니까 생일준비위원회가? 생일준비위원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분이 그분의 생일이 다가오면 그분이 몸으로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현민 씨? 네, 조현민 씨가. 그래서 이제 그 회사들 협력업체 뭐 대행업체나 이런 회사들에서는 그분의 생일을 준비해서 생일준비위원회라는 그 위원회를 가지고 모임을 만들어서 그 생일날 뭐 몸으로 말해요. 이런 식의 그런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춤 같은 걸 추는 그 댄스 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춤 같은 것들을 연습해서 앞에서 재롱잔치 비슷하게 해주고 이런 거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공주님이네요, 완전히. 그렇죠. 참 순진한 공주님이신 거죠. 야, 그럼 생일 준비 줄이면은 생준이. 정치권에서 보던 그런 단어 같은데 생준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벌써 끝나요? 네, 벌써 끝나 아닙니까? 더 갑니까? 맞습니다. 끝나야죠. 끝나야 됩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물을 시간 있나요? 없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